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오늘은 사용승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사용승낙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매도자들은 사용승낙을 해주게 되면 본인 재산에 큰 손해가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통한 매매 거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승낙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용승낙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다면, 특히 계약서에 그런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써서 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매도자와 공인중개사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고, 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면 토지거래, 안전한 토지거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부지를 사고 판다, 또는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부지를 사고 판다 할 때는 매수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금융권에서 또는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의 경우에는 자금을 단계별로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대금도 마찬가지죠. 허가가 나오면 토지대금의 잔금을 금융권에서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승인이 안 나온 경우에는 차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몇십억, 몇백억 하는 아파트 사업 부지, 또는 몇십억 하는 전원주택 단지, 이런 부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가 나지 않고는 잔금을 받기가 어려울 때가 많고요. 또 어떤 매수인이 외지에 가서 땅을 산다고 합시다. 자기가 몇 달, 몇 년 보유하다가 필요할 때 허가를 받을 사람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허가가 나면 사고 허가가 안 나면 못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도자가 무서워서, 사용승낙을 해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서 사용승낙을 안 해주게 되면 거래가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은 매도자 입장에서 또 매수자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곳에 가서 땅을 사는데 공인중개사만 믿고 땅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허가 조건부일 때는 반드시 허가가 나오면 잔금을 치르고 싶겠지요. 반대로 매도자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토지 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줬는데 매수자가 또는 공인중개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본인한테 골탕을 먹일 수 있다, 재산상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매도자는 공인중개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승낙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사용승낙서를 해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사례들을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용승낙서는 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줘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유치권이 발생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건물이 짓다가 수도되거나 토목공사를 하다가 수도돼 가지고 매도자가 속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 주인이. 그래서 매도자는 사용승낙서를 해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치권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 계약서에다 놓고, 그리고 단계별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승낙서를 써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 만약에 허가 조건부 그랬습니다. 허가 조건부 잔금을 치르겠다. 그런데 허가가 예상보다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간이 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가 조건부 잔금일 때는 허가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계약서에 넣으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죠. 빠르게.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면 잔금을 그냥 치른다고 하면 좋은데 허가가 나와서 공사를 착공을 해야만이 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개발은. 그러면 착공이 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유치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공사를 착공을 한 후에 잔금을 치르겠다고 해놓고 인허가가 그냥 지연돼 버립니다. 이게 문제 되는 거죠. 공사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자가 골탕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언제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리고 계약금은 몰수하겠다. 또는 뭐 계약금은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집행하면 되고 그렇게 매수자가 또는 공인중개사가 말 안 들으면 법적 조치하면 되잖아요.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그래서 몇십억 몇백억짜리 되는 토지를 할 때는 가급적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변호사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꼼꼼히 잘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토지를 빌려줬습니다. 토지가 허가가 나오면 잔금을 치르는 것도 있고 허가가 나온 후에 사용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고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돌려받는 뭐 이런 사용 승낙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명도가 어려웠을 때, 명도가 곤란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계약서에 명시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계약금으로 또는 보관금으로 받아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사용승낙을 해줬더니 당초 약정한 용도 외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지 사용승낙서는 함부로 발급해 주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매도자와 매수사 사이에 공인중개사 또는 건축사 또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 이런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고 특히 매매계약서 내용에 그런 어떤 문제점 해소를 위한 특약들을 잘 넣어서 사용승낙을 해줘야만이 매도자가 땅을 높은 금액에 좋은 금액에 빨리 팔 수 있는 것이지 전액을 다 갖고 오지 않으면 뭐 못 팔겠다. 매도자가 토지 사용승낙을 해주는 것은 못 팔겠다. 이렇게 하면 안 팔리는 것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자, 토지 사용승낙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한번 봅시다. 유치권이 발생되는 것은 이미 공사가 착공한 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금을 공사 후에 치르겠다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안 하는 게. 공사 후에 잔금을. 그러나 불가피하게 착공 후에 잔금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는 유치권 발생에 대한 계약서에 해결 방안을 거기다가 쓰면 되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고 양이 많으니까 줄이고 그런 계약서에다가 그런 특약을 어떻게 쓸 거냐. 자, 잔금 후에 유치권이 있으면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제3채권자가 나서서 유치권을 또 공사업자가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원칙은 잔금 치르기 전에는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대원칙. 불가피하게 했을 때 유치권 발생에 될 소지가 있으면 이건 반드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계약서 특약을 잘 써서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치권이 발생되기 전 단계입니다. 허가가 나오면 잔금을 치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또는 매도자가 어떻게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 좋을까, 이 설명인 거죠.
자, 그러면 허가 조건부일 때 한번 봅시다. 자, 매수자가 대형 개발이든 소형 개발이든 대형 토지든 뭐 소형 토지든 자, 허가 조건부 잔금 치른다라고 하면 허가를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자, 왜 허가 조건부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토지 위에 어떤 건축물을 짓거나 아니면 시설물, 공작물을 비롯한 시설물이 있으면 이것은 별도의 부동산이거든요. 별개의 부동산이라고요. 민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을 말한다 그랬죠, 민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의 사용승낙을 해줘가지고 사용승낙 위에 어떤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별개의 부동산이 돼가지고 그 부동산 소유자의 권한이 막강해져 버리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사용료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허가 조건부로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이런 문제가 별개 부동산으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이 없게 하려면 첫 번째, 매도자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집어넣는 겁니다. 매수자가 해달라는 대로. 그래갖고 허가가 나오면 잔금 받고 명의 바꿔주면 되는 거죠. 명의 바꿔주는 데는 별도의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요.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고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자 명의 바꾸는 건 별도로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도자 본인 명의로 허가를 집어넣어서 허가가 나오면 잔금을 치르고, 자, 여기에서도 계약금을 보통 10에서 20%는 받아야겠죠. 계약금을. 그래서 허가가 나왔는데 몇 달 후에 허가가 나왔는데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금 몰수하고 계약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다 특약을, 토지 전문 공인중개사들은 그 정도는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고. 자,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F 자금을 쓰는 사람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가지고 아파트 인허가가 나오면 금융권이나 신탁사에서 가져온다든지 대지조성사업, 전원주택 단지 만드는 사람들이 금융권에서 돈을 차입해서 또는 허가가 나오면 뭐 잔금을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치르겠다. 근저당, 저당해서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PF 사업, 사업 시행자 명의로, PF 사업은 사업 시행자 명의로 허가가 나와야 돼요. 매도자 명의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매수자 명의로 허가를 넣어야 되는데, 자, 매수자 명의로 허가가 나왔어요. 몇 달 있다가 운 좋게 나왔는데 그럼 잔금을 안 치러요. 그럼 어떻게 통지해야 될 겁니까?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착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공사를 하겠다라고 허가가 나왔다고 했는데 잔금을 안 치르고 공사를 하겠다고 덤비면 물리적으로 막아야 되고, 또 뭐 경찰력을 동원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약서에다 충분히 담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충분히 뭐 20% 이상 매매대금에 받아가지고 10%는 그냥 위약금으로 해서 그냥 몰수하고, 나머지는 뭐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뭐 각종 법정 비용이라든지 이러저러한 비용들로 몰수하겠다, 또는 뭐 매도자가 임의로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계약서 특약을 상세히 잘 써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매도자 명의로, 본인 명의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하게 매수자 명의로 받을 때는 매도자 명의보다는 처리가 조금 문제가 발생할 때 처리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계약금을 좀 많이 받아야겠죠. 통상 우리가 10% 정도 받는다면 뭐 20%를 받아서 그런 매수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을 계약금으로 더 받으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착공한 후에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더더욱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사전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잘 만들고, 또 착공 후에 잔금을 치르지 않거나 잔금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약정을 해가지고
그걸 담보를 해가지고 제안을 하면 매수자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입니다. PF 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 시행자는 허가만 나오면 자금이 모두 다 잘 흐르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도 20%하고 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특약을 넣어도 사업 시행자가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왜? 사업 시행자는 허가만 나오면 큰 이익이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매도자가 다소 불리한 특약 내용을 조건을 걸어도 사용 승낙만 받을 수 있다면 가격도 조금 더 높게 줄 수 있고 위약금, 손해배상금 약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거래는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뭐 재소전 화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사용 승낙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자, 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는 토지 사용 승낙서 발급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내용을 잘 알아서 매도자에게 설명을 하고 단계별로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특약을 넣었고, 또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을 여기다가 충분히 받아뒀으니까 제가 충분히 매도자 당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 갈 테니 같이 이 땅을 팔아봅시도록 합시다 라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토지 전문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승낙서는 보통 어떤 데 쓰이느냐?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용승낙서 쓰이는 곳. 첫 번째는 사용승낙서를 해주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에서 사용하는 거죠. 사용승낙서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죠.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서 토지 소유자와 똑같은 사용수익권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 민법 211조에 정해진 소유권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있다 그랬죠. 그때 제3자가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는 사용수익 권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허가를 본인 명의로, 매수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이건 별도의 부동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서에 붙어가기 위한 토지 사용승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서에 또 마찬가지로 사용승낙이 붙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건축허가 대지, 건축허가 부지를 제3자 걸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용승낙, 개발행위도 마찬가지로 형질 변경을 할 부지, 결국은 건축허가 대지죠. 에 대해서 사용승낙, 형질 변경해도 좋다, 허가를 해도 좋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입로죠. 건축허가의 진입로, 개발행위허가의 접속로, 진입로를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용수익권만 가져가는 거죠. 또 건축허가에는 또나 개발행위허가에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내려가는 배수로, 그러니까 진입로, 배수로, 대지 이런 사용승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에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작물을 설치. 자기 땅에서 이웃 땅으로 공작물이 약간 침범하거나 아니면 공작물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소하천 조명을 하는데 그 개울에서 뭔가 교량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뚝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상대쪽 그 물줄기 건너편에 있는 사람 동의가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작물 설치 중에서 이제 시한부 점유하는 것이 있죠. 시한부. 그러니까 일시적 사용, 산지나
산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에 보면 일시적 사용이 나옵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게 아니고 농지를 일정 기간, 뭐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일시적으로 전용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태양광도 옛날에는 그냥 부지를 바꿨는데 지금은 산지 경우에는 일시 전용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가 강화돼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토지를 이제 임대차에서 사용하는 사용대차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사용승낙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우리한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나 다 마찬가지지만 계약서대로 임대차면 임대차, 사용대차면 사용대차, 일시적 전용 허가를 위해서 시한부 저명이면 그 저명 계약, 그리고 공작물 아까 뭐 토지 소유자 이웃에 관련된 그런 것은 그것도에 대한 계약, 건축 토지 매매를 위한 건축 또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계약, 매매 계약, 이런 계약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토지 전문 공인중개사하고 상의를 해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셔야 되고, 규모가 좀 큰 것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특약을 잘 달아서 문제가 없이 해결을 하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토지 사용 승낙서가 어디다 제출하느냐?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다 제출하느냐? 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는 시청에 제출하는 거죠. 시청에. 그런데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서류를 집어넣으면서 사용승낙 서류를 가져가고, 개발행위 허가는 토목진영설계사무실을 가져가는데, 매도자인 입장에서는 건축사나 개발행위 허가를 믿을 만하면 그리 주면 되고 용도 외에 다른 데로 쓰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나 개발행위 허가 담당하는 토목사무실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시청에 이 두 분이 건축사나 토목사가 서류를 신청서를 허가 신청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따라가서 그때 토지 사용 승낙과 인감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제3의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면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사용 승낙을 해주라 할 때 있습니다. 이제 사용 승낙은 우리가 이제 동의라고도, 사용 동의라고도 하고 동의라고 하는데, 자, 그 현황 도로가 이미 관습상 도로서서 주민들이 이렇게 모두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면사무소에서 포장을 해주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옛날에 70년대 새마을 사업 때 주민들이 모여서 개인의 땅을 이용권을 희사하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을 그냥 둔 상태로 이용권을 희사하니까 그걸 포장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면에서 민원이 생기면 시의원들이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또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장을 위한 경우, 이런 도로들은 각각 이제 그 담당자 또는 업무 처리자한테 이렇게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X라고 토지정보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로 말하면 이제 지적공사죠. 이런 데서 측량을 하고 분할을 할 때 또 사용승낙을 해주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감을 첨부해서. 이제 그럴 때는 정확히 그 내용을 읽어보고 첨부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문을 분할하기 위해서 또 합의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뭐 인감을 첨부한 서류를 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관련 업체에서, 환경 관련 용역업체에서 필요해서 이제 인허가 용도로 사용 승낙 내지는 뭐 동의서에 인감 첨부해서 달라 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꼼꼼히 읽어보고 떼주시면 되는 겁니다만, 면사무소에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준다고 달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인, 즉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포기되는 것이므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장에 동의를 하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시세의 3분의 1 값밖에 나중에 보상받지 못하는 땅값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주로 이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에 사용승낙을 해줘가지고 그것이 잔금 때 목적 부지, 그러니까 대지의 잔금을 받는 것이 주이나, 만약에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한다거나 배수로 동의를 한다거나 배수로 설치 뭐 이런 것일 때는 또 한번 그 내용을 잘 살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약서 특이하게 놓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담보 성격, 그러니까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그리고 담보금 성격으로 계약금에다가 좀 넣어서 계약을 이룰 수 있다면, 매도자는 땅값을 제값을 받고 쉽게 팔 수 있는 길이 있을 거고, 토지 사용 승낙 때문에 매수자는 허가 안 날지도 모르는 땅을 덜렁 사가지고 나중에 속 썩는 일이 없을 거고, 중개사는 그런 지금 주변에 사용승낙이 잘못되고 또는 사용승낙을 해준 후에 잔금이 치러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또는 매수자가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개사가 꼼꼼히 계약서라든지 해결 방안을 매도자, 매수자를 설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계약 체결률도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은 몰라서 우리가 잘못 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자세히 알면 토지 사용 승낙은 우리 토지 매매나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토지 사용 승낙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